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역사만 따지면 유럽은 중국을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만 해도 1000년의 역사도 안 된 도시들이 대부분이죠. 쾰른 정도 로마 식민지였던 도시나 돼야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또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로마와 그리스만 알면 각은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이죠. 이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길다고 유럽이나 다른 세계 국가의 시민들 입에서 중국이 만드는 컨텐츠가 오르내리지는 않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현 시대의 관심사를 새롭게 각색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바로 이 관심사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인데요. 먼저 관심사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이 우선이고요. 둘째, 내가 그들의 관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알려야 하는 것이죠. 셋째가 공감의 표현이 새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충족해 새로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국이고 한국이 만들어낸 한류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멀리 가지 않고 2021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화제작 오징어 게임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바로 세상의 고민, 다른 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전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담았고요. 이런 공감대를 드라마라는 형식으로 연출했습니다. 바로 시대 비판을 담았죠. 그리고 한류 특유의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 심플한 구성, 그러면서도 드라마를 가득 메우는 스토리, K 콘텐츠 특유의 감정 라인 등이 살아있었죠. 결국 한류가 뛰어난 것은 기술적인 요소나 그 어떤 스킬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와 아픔을 잡아내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죠. 이런 공감 내용을 잘 표현하면 콘텐츠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공감 능력은 한 나라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인이 보고 이 컨텐츠를 얘기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한류와 함께 세계 최고의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 6월 기준 시가총액 450조 이상의 글로벌 기업, 세계 시가총액 탑 15위의 자리에 오른 삼성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 팔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젊은이들도 삼성을 보러 한국으로 오지 않지만 BTS 방탄소년단을 보러는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독일 현지 언론들의 주장은 수회에 걸쳐 설명해드렸었죠. 기사 하나만 짧게 소개해보면요.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터키 정부 K-팝을 조준하고 나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1년 9월 1일 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사는 터키 정부는 지금 24시간 소셜미디어를 스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팝 문화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터키 정부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K-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의 영향력 때문에 한 나라의 정부가 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계신 건데요. 이슬람 문화가 도전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터키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류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매체는 이스탄불에서 3명의 여자아이들이 가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명은 친자매이고요. 1명은 친구였죠. 그들의 나이는 11세, 13세, 그리고 15세였습니다. 다음날 그들을 찾게 되었는데요. 가출의 이유에 대해 그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 가출했다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K-팝 때문에 한국에 가려는 아이들이 터키같이 보수적이고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된다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한류가 갖는 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며 또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세계 국가들 중 어떤 나라가 이를 닮으려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재밌는 질문은 우리 한국인들이나 시청자분들끼리 댓글에 달며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을 독일 언론이 공개적으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받으려 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기술은 돈과 사람을 빼와 만들 수 있지만 소프트 파워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프트 파워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문화의 파워를 넘어서는 일이죠.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앞설 수도 있고 경제력이 미국보다 커지면서 군사력도 앞설 수가 있지만요. 그렇다고 미국을 추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장거리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결국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직종에 있는 세상 모든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 하버드 대학이나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중국에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는 우방인 국가가 많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죠. 단지 실리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을 따름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소프트파워로 맺어진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게 포위되어 있고요. 이상하게도 평소 미국을 욕하고 비판하지만 중국과 미국 둘 중 선택하려면 미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한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을 적대시하면 나의 가치관,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신념 등이 공격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프트파워 부재로 인해 중국은 절대 군사적으로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쩌면 중국은 아마도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이 이 소프트파워입니다. 이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소프트파워 획득에 중국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독일 매체 왓슨이 2022년 2월 19일 중국 간단한 이유로 인해 판다를 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은 판다를 마스코트로 지정했고 공감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소프트파워 부재의 상징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지난 50년 동안 중국의 외교는 판다 고음 외교였다고 전합니다. 바로 2월 이번 달이면 중국의 판다 외교가 시작된 50년이 되는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50년 전 1972년 2월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중국 방문을 하며 냉전시대의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러 냉전시대의 중간에 위치했던 것이 중국이었죠. 바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손을 미국이 잡고 중국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냉전시대의 국제 질서의 변화를 몰고 온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로써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며 소련을 포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체는 당시 닉슨의 방중은 경이로웠고 센세이션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당시 닉슨에게 선물을 준 것이 바로 판다 2마리였으며 이는 워싱턴 동물원에 길러졌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그 중국은 총 20여 마리의 판다를 외국에 선물을 주며 외교를 펼쳐왔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후 중국의 판다 외교는 글로벌 정책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세계 문화 중심의 중국을 놓기 위해 판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진핑은 중국을 세계 중심 중앙의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권위적이고 내셔널리즘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적인 모습은 글로벌 시대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신문은 밝히고도 있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다정다감한 판다를 내세워 외교에 집중을 해왔지만 소프트파워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뼈 때리는 비판을 하고 있죠. 신문은 이 대목에서 중국이 닮고 싶은 곳이 있다. 바로 한국이다 강조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매체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안 중국은 한 번도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이웃 국가에 뭔가를 터뜨려 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믿지 못할 소프트파워를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지켜만 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엄청 배가 아파하고 경이롭게 한국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이미 50년 동안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판다를 활용 이 소프트파워를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쏟아붓고 있지만 이제 판다는 소프트파워 부재의 상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 보육이 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소개하며 K-팝과 K-컨텐츠, 넷플릭스에서 일고 있는 한류에 대한 센세이션과 오징어 게임 등 수없이 많은 예가 있다 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한국은 자유사회의 창의적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대중문화는 한류라는 소프트파워 근저리에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서방 진영의 언론사에서도 중국 팝에 열광하거나 중국 콘텐츠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중국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신문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도 소프트파워를 키울 시기가 있었다며 중국의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바로 아시아 최고 감독 중 한 명인 장혜모 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죠. 세계 3대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모두 최고의 상을 수상하는 등 아시아 감독으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상 경력만을 보아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중국 본토 출신의 아티스트인 건 분명합니다. 매체는 1994년 작품 인생을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마오쩌둥식 중국의 오류와 혼란에 관한 거대한 파노마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속히 중국에서 스크린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외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 웨이웨이입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중국 출신의 건축가이자 예술가인데요. 독립 큐레이터로도 유명한 중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2008년 하계올림픽의 주 경기장인 베이징 국립경기장에 예술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외국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베이징 국립경기장을 설계하기도 했죠. 집안 자체가 예술가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중국에서 꽤나 유명한 시인 애청입니다. 신문은 중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현존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이라고 평을 하고 있고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젤에 소재한 건축기업 헤르초크 두메랭과 함께 협업을 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르초크 드메롱의 대표작이 바로 뮌헨 알리안츠 축구 경기장 그리고 함부르크 피라모니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 건축가로 이런 굴지의 글로벌 건축사무소와 동급이라는 것을 신문은 얘기하고 싶은 듯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이 웨이웨이는 현재 망명 상태로 중국을 피해 2015년부터 포르투갈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애모 감독은 아이 웨이웨이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는 2008년 중국 베이징 하계올림픽 그리고 2022년 베이징 윈터 올림픽에서 개폐식을 연출했습니다. 어떻게 중국 정부는 그를 다시 준용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시대와 사회판을 자신의 작품에 담는 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기사는 그는 중국 정부와 타협했다, 화해했다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그에 대해 혹평을 합니다. 이제 그의 영화를 두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악평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관심 자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그의 작품은 아주 크게 변해왔는데요. 장혜모 감독은 사실주의 바탕의 서민의 삶을 담아내기보다 예전 과거의 중국 왕조를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의 영상은 이렇게 과거 중국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무협적인 장면들을 도입, 할리우드와 같은 스펙터클한 장면들을 연출하는 영상미를 극대화해 왔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포커스에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의 대표작이 바로 2002년 영웅입니다. 내용은 전국시대 말 진시황 시대를 배경으로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협객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영화는 꽤나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영웅은 중국과 해외에서 상업영화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한 작품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장예모 이름 하나로 해외에서 기대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작품으로 2003년 아카데미 수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이어 2년 그리고 황후화를 만들면서 과거 중국 왕조를 강조하고 색채 중심의 화려한 영상미를 가지고 와 중국의 미를 의도적으로 전면에 내세웁니다. 물론 영상미학적인 측면에서 전작들과 비교하여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평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소시민의 라이프를 중심에 놓고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모습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연출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황금빛과 다채로운 색을 잘 살리는 것은 대단하지만요. 이는 기술적인 요소일 뿐이고요. 예술성은 계속해서 사라져 갔던 겁니다. 그 뛰어난 예술가가 이렇게 사라져간 것이죠. 매체는 여기서 월프 워리어를 보라. 중국은 이런 식의 영화들이 무수히 많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입김에 따라 한 국가를 홍보하는 영상들이 많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체는 이들 중국의 아티스트들이 바로 중국 정부를 위한 홍보의 인질이라고 판단을 거론하며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여기서 뼈 때리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는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옥토가 필요하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또 아쉽게도 이런 옥토가 지금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 역시 중국 정부의 홍보 인질로 외국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마스코트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